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치닫고 있던 대장동 수사에 돌발 변수로 등장한 김만배 씨의 자해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남장님하고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분은 전혀 없고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한밤중에 속보로 전해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119에 신고가 접수된 건요. 어제 저녁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이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김 씨가 변호인에게 스스로 연락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렸던 겁니다. 이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이 김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새벽부터 수차례 직접 자신의 몸에 상해를 한 후에 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고, 이 한동안 차 안에 머무르다가 변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 김 씨는 변호인 2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김 씨는 신고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부터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만큼 의식이 있었고, 이 소방 당국은 김 씨를 차량에 태워서 15km 떨어진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던 조선닷컴의 톱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김만배 새벽 4차례 자해, 20시간 지나서야 변호사에 알린 까닭은. 이처럼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시각, 그리고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 이것의 시간차를 두고서 지금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19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그러니까 밤 9시 50분쯤이었지만은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각은 그보다 훨씬 앞선 새벽 시간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정확한 시각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만약 김 씨가 새벽에 그러한 시도를 한 게 맞다면 이 사건 발생과 신고 사이에 상당한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연합뉴스, 조선닷컴 등 이제 언론들은요, 김 씨가 자해를 한 시각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은 같은 날 밤 9시 50분쯤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김만배 씨는 조선닷컴 기사에 따르면 상처를 입었지만 계속 차를 몰고 다닌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 수원 집에 취재진이 많아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 변호인들이 김 씨가 약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만나자, 그렇게 해서 9시 50분쯤에 만나서 김 씨가 상해를 입고 그다음에 혈흔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다. 지금 이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 긴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김 씨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기 남부 소방당국 관계자는 김 씨의 상태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크게 상처가 있다거나 대량 출혈이 좀 발생하면서 심정지가 일어났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환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겉보기에도 문제가 없어서 병원으로 단순 이송을 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극단적 선택 시도가 아닌 또 자해 소동 정도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김 씨 소식에 대해 여야에서 나온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탄 투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미 4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어제는 김만배 씨 같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관계자가 끔찍한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끔찍한 일을 막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밤새 뉴스 확인하다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극단 선택을 했는데 곧장 변호인을 불렀다. 변호사를 불렀다. 그래서 변호사가 119에 연락을 했다. 그렇죠. 뭐지? 뭐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그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배 씨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지만요. 앞서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대장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전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논란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만배 씨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결국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가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3일에 검찰이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이른바 헬멧남으로 알려진 최모 씨를 비롯해서 이 김 씨의 측근 3명을 체포했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김 씨의 자해는 측근들, 특히 최 씨의 체포로 인한 압박감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김 씨의 첫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이 헬멧을 쓰고 등장했던 최 씨의 모습과 김 씨와의 관계를 직접 설명했던 최 씨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혹시 또 기각될지 모르니까 네. 나 가본 거예요. 그 봉투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 약봉투잖아요. 만배님하고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안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거 말고. 네. 앞서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한 이후에 그 변호사들과 통화를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앞서서 또 최 씨가 체포된 이후에도 김 씨가 주변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암시했다는 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 씨가 헬멧남 최 씨 등의 체포 소식에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자신 탓에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검찰이 헬멧남 최 씨 등에 적용한 혐의는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기는 걸 도와줬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는 소식 아마 두 패널 분들도 듣고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김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자해를 시도한 시각은 새벽인데 정작 또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신고한 시각이죠. 그건 또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시간차가 많이 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 아마 가장 큰 것은 본인이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재산. 이 부분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하나 둘씩. 지난번에 이제 그 대장동의 총 수익과 관련해서 대략 한 4,440억이 넘는 그런 돈 중에서 한 800억 정도를 찾아내서 검찰이 추징 보전을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0억 정도가 더 했는데 오늘 사실은 이 헬멧남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이모 씨
천화동인 1호의 과거 대표였죠. 그 이모 씨에 대해서 그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260억 정도를 더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또 더 많은 게 아마 숨겨져 있을 거예요. 김만배 씨는 본인이 이제 감옥에 갔다 와도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재기 같은 걸 꿈꿔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무너지면서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저는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보고요. 시간 차이는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의 그 불안감이 엄습하는 과정에서 뭐 새벽에 좀 그 자해를 시도했다가 낮에도 뭐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하고 통화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만남을 유도해서 결국 그 신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김만배 씨가 이 지금 제기되는 수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일반인의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키맨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다소 진술을 바꾼 반면에 김만배 씨는 기존에 했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그 서로 간의 대장동 일동의 그 진술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입에 모든 언론과 대한민국이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지인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범죄 수익에 은닉한 혐의로 본인의 그 뭐 헬멧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재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본인의 신병 그걸 더 나아가서 본인이 믿고 지냈던 그런 지인들에게까지도 뭔가 민폐를 끼친다거나 피해가 입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 속에서 어떤 그런 고통들이 뭐 자해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시도로 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새벽 2시나 4시경에 있었던 그 자해 시도나 뭐 극단적 선택이 그 후에 이제 오후 9시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행동들을 했을 텐데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 밝혀지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많은 또 고민들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이 물론 이제 그 검찰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자기에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압박이 크고 심리적으로 본인이 힘들다는 메시지를 좀 외부에 전하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은 의견들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과 힘듦을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속기간 만료로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시도가 벌어진다. 이럴 경우에 검찰이 그의 신병을 다시 김만배 씨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사 과정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극단적 시도를 했다, 뭐 자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신병 확보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보호용으로도 할 수 있지는 않나요?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되었던 뭔가 이 피의자를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는 또 혐의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보호라는 명분으로 뭐 구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의 차원에서 좀 용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만배 씨가 병원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회복이 잘 되느냐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 다음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이 부분이 좀 많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이 헬멧남 최 씨의 체포 하루 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최 씨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조폭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 부회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 스토리가 마치 영화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가요. 2013년 중견그룹인 쌍방울의 부회장으로 변신하게 되는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최 씨를 잘 안다는 이 한 지인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최 씨는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30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남 목포에 기반을 둔 목포 새마을파의 일원이었던 그 시절 이야기라는 건데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이 동양 조폭들과 힘을 합쳐서
연합 새마을파를 결성을 하고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를 장악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과거는 또 법원 판결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05년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아서 복역한 최 씨의 판결문에는 최 씨가 부두목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두목의 참모 역을 맡아서 상가 운영 이권, 룸사롱 운영, 그리고 청부폭력에 좀 개입하다가 검경의 조폭 소탕 과정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해왔던 최 씨가 어떻게 쌍방울 그룹이라는 이 대기업의 부회장이 됐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중앙일보는 최 씨의 지인들 사이에선 최 씨의 벼락 출세 비밀이 영어 공부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의 지인에 따르면 최 씨가 교도소 복역 중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나중에 그 영어 실력을 좀 높이 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시 김 전 회장이 중국 등을 무대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가 필요했는데 조폭계에서 두뇌파로 소문난 이 최 씨가 의리와 실력을 고루 갖춘 적임자로 꼽혔다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해당 지인은 늘 조폭들과 가까이 지내던 김 회장이 이들로부터 최 씨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면서 실제 최 씨의 영어 실력은 생활 영어 수준이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측은 이에 대해서 최 씨가 김 전 회장에게 영입된 배경 등은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최 씨의 벼락 출세는 2017년 성균관 부관장 임명으로 이어집니다. 성균관이면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교의 총본산인데요. 이처럼 이렇게 엄격하고 엄정한 단체에 조폭 출신 인사가 부관장을 맡는다.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최 씨의 나이가 49살로 역대 최연소 부관장에 오른 건데요. 최 씨가 한국 유학의 총본산이라는 성균관 부관장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 구체적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성균관 측은 중앙일보에 이 최 씨에 대해선 간단한 이력서밖에 남아있지 않고 성균관 지도부도 바뀌어서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성균관이 부관장들이 내는 이 기부금의 일종인 이 헌성금으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는 점을 들어서요. 이 최 씨도 금전적 기여를 토대로 자리를 받은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는 이 시절 이 최 씨가 김만배 씨와 주역 공부를 함께하는 한편 서로 수십억 원대의 금전 거래도 하는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이 김 씨가 주역에 관심이 많아서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회사 이름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주역 속 문장을 붙였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오늘 아침에요. 이 이른바 헬멧남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틀 전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가 됐던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와 그리고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이사 최모 씨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김모 씨 중에 이 씨와 최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최 씨는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 이 김만배 씨 지시에 따라서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등에 대한 이 검찰의 추징 보전 그리고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 수표로 인출해서 보관을 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서 차명으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약 26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 역시 이 김만배 씨의 범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서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검찰은 또 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보관하던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씨는 김 씨가 구속되기 직전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건네받아서 최근까지 맡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또 용처 등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최 씨가 2020년 2월에서 2021년 10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천화동인 1호로부터 80억 원을 받아간 건 역시 자금 세탁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씨가 이 천화동인 1호로부터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요. 그다음에 하루 만에 다시 갚고 또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많게는 150억 원, 또 적게는 90억 원의 돈을 빌리고 하루 만에 변제한 이 수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이 된 건데요. 이 JTBC가 입수
접수한 이 천화동인 1호 계좌 내역과 이 회계 장부에 따르면요. 2020년 4월 8일 최 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천화동인 1호에서 90억 원을 빌렸고 이 변제 기일은 하루 뒤인 9일이었습니다. 또 4월 24일엔 90억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번에는 사흘 뒤에 갚았고요. 또 6월에 들어서는 이 150억 원을 빌린 뒤에 다시 하루 뒤에 변제를 했습니다. 전부 합하면 33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정말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빌렸다 갚았다. 그것도 어느 건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갚은 정말 이상한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네, 문제는 이 최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각에선 사실은 이 가짜 거래고 이 돈은 다른 데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검찰은 김 씨의 돈이 세탁 창구인 이 최 씨의 회사를 거쳐서 부풀려진 뒤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김 씨의 과거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김만배 씨의 극단 선택 시도가 과연 대장동 수사에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3인방이 천화동인 1호 수익에 대해서 지급 약정서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서울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이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 원에 대한 그 지급 약정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이면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그 전입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428억 원이면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 바로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바로 그 돈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은 그 대장동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당시 김만배 씨가 거부를 해서 이 약정서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김 씨가 향후 법적 다툼과 이 수사 위협성 등을 고려해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을 했거나 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수익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약정서에 효력이 없는 만큼 이러한 발언이 김만배 씨의 허언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김만배 씨가 입을 닫고 있고 또 정 전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서 이 428억 원 약정을 둘러싼 진실은 이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자신과 또 측근들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시민 당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단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털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대표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공직 생활에서도 주로 기득권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단련돼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뭐 힘든 건 사실이죠. 이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사고 회로가 기형적인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대표가 기득권과 싸웠다고 언급한 것을 꼬집으면서 기득권만 쫓아다닌 이 대표가 기득권과 싸웠다는 것은 헛소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 지난 13일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연설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충청 지역 현장 행보는요, 이제
민심을 듣겠다 이런 의도라고 민주당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내놨었죠. 그런데요, 이날 시장 연설 도중에 이 청중 사이에서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외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현장 연설을 위해 시장 한가운데 서서 윤석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 모여든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했는데요. 그때 대중 사이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외침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이어가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 윤석열이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라고 말하는 찰나 이 윤석열이라는 외침이 섞여서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윤석열 이렇게 들리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간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되는 가능하면 이재명보다는 민주당 해주십시오. 민주당!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간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길을 제시하고 IRA라는 그 법을 만든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들의 최저 세율을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 네, 이재명 대표 이번 충청 방문 기간 대전에서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대부분의 메시지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에 집중됐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유신 정권보다 못하다고 비난을 하고 또 군사 정권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생 현장에서 이재명 무죄 변론회를 한다 이렇게 꼬집으며 이 대표가 민주주의를 유신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표의 대전 발언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이 민주주의 몇 달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유신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 자신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주당 앞에 당장 놓인 정치적 숙제, 바로 사성 중진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인데요.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는 어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오늘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붙여지게 되고요. 오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표결이 진행이 되면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체포 동의안을 통과만으로 또 노 의원 구속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노 의원을 출석시켜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제 여야의 예산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일이 오늘이지만 협상이 오늘 내로 되지 않을 경우에 하루 이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 처리 일정도 자연스럽게 수년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 무엇보다 노 의원 체포 동의 문제를 이재명 대표 수사의 이제 전초전 성격으로 보기 때문 바로 그거겠죠. 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로 넘어온 첫 번째 의원 체포 동의안입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노 의원의 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 민주당의 기류를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의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서요, 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겨냥한 야당 탄압용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저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서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이처럼 노웅래 의원이 연대를 강조한 상황에서 그동안 노희연 사건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이 민주당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을 했는데 반면에 노웅래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바로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노희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며 이 노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이 없는데도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서 노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노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의무감이 든다는 그런 말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이런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고 정치 편향적 보복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당론으로 정했던 바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어떤 이제 판단을 할지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 무리하게 이 구속 수사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이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데 사법, 행정, 입법 이 삼권 분립에 의하면 결국 입법기관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하는 이 좀 의무감도 들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자유투표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앞서도 들으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서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비주류인 조응천 의원의 경우 또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요, 이 21대 국회에서는 첫 번째 부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출됐던 동의안은 모두 이제 가결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이제 제19 감싸기 방탄 표결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인 만큼 조응천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노리고서 전략적으로 표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다라는 걸 이번에 인증을 시켜야 된다. 그게 무슨 말? 여당이. 아,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실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예.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하냐. 다 부결 찍어가지고 그러고도 남는다 지금. 민주당은 방탄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할 거다 국민의힘이. 할 수도 있다. 무기명이죠. 네,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네. 누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뭘 하든 다 방탄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식 라인에서는 당의 공식 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나서지 마라. 우리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무도한 야당 탄압 이것만 얘기를 하자. 그래야 방탄 이미지가 안 씌워진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조 의원 주장은 일종의 이제 음모론적 시각으로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내고요.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면서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자당 동료 의원의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지켜 비리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길에 협조할 것인지 국민은 옳은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점식 의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공분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점식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검은 돈 의혹이 커지고 있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결국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어쨌든지 간에 빠르면은 이번 주 안, 그러니까 이번 주말 안으로는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뭔가 좀 바뀌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일단 당에서는 당론을 정할 뭐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도 성질상 맞지 않고 정한다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다 이런 방침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자유율 투표에 붙일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이 그 민주당 의원들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가서 지금 많이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야 되는 차원에서 신병이 확보되는 것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자신이 무고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꺼내놓으면서 좀 본인에 대해서 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좀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도 분명히 변수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이고 그 투표를 해보고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가결될 가능성도 부결될 가능성도 반반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드는 생각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게 다 조작이고 모든 게 다 무고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백이 자신하면 이게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당장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구인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보면 될 텐데 왜 굳이 저렇게 할까 이런 의문도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그게 발부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고 민주당의 고민은 노웅래 의원 건이라면 고민을 안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 건 때문에 지금 고민이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전초전으로 본다 이건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자 노웅래 의원 거 가결시켜 주면 그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거는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 아직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가결을 시켜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만약 생긴다면 똑같이 가야 되느냐 어긋나게 가도 되느냐 하는 데에 저는 고민의 시작점이 있고 자유투표하면 노웅래 의원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 건 자유투표하면 이재명 대표는 안심하고 부결시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표를 자유투표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아예 투표에 불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시켜버리는 그러면 거죠. 그냥 무산시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안 정하고. 그렇게 하면 아예 그냥 체포동의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표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움직임 이것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이제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또 하나 날을 세우고 있는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인데요. 어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아주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 이후 있었던 이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서훈정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말을 듣고 이 국정원 실무진에 첩보 보고서 46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제 오전 9시 30분경 출석을 해서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됐었는데 나머지 시간은 박 전 원장과 변호인이 이 조서를 확인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귀갓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어제 박 전 원장 귀갓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조사를 담당하시는 검사님이나 수사관님들, 과거에 제가 조사받던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조사하는 방법도 아주 선진화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안 받았지만은 저도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박 전 원장은 그동안 모든 국정원의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서 완전히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검찰 조사 후에 말이 달라진 겁니다. 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자료가 저장되는 이 메인 서버와는 달리 이 첩보나 보고서를 운용하는 시스템 관련 서버에는 자료 회수나 열람 제한 같은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것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삭제나 보완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기존 주장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실제 삭제된 문건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원장이 이 첩보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기존에 했던 그 주장이 틀렸음을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SNS는 물론이고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 후에 남겼던 이 SNS 글을 보면 본인은 지금까지 국정원 자료는 삭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떤 보고서도 수정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전 원장 12시간 반에 이르는 아주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러고도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응하는 등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오전에만 라디오 방송 2곳의 스케줄을 소화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검찰의 조사 태도를 칭찬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이 과거에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때는 많이 싸웠다고 회상을 한 뒤에 어제 조사에서는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으며 질문 하나하나도 신경 쓴 모습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앞서 구속된 다른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달리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1월 10일까지 이 박 전 원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또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이대준 씨, 그러니까 피살된 공무원이죠.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경수사팀이 의견을 냈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거를 배제했다. 지금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입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경의 1, 2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경수사팀은 실종 당시 주변 해역에선 성인 남성이 유속을 거슬러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을 하고 또 통신첩보에서 나온 월북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자진월북 근거로 좀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경수사팀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서 전 실장이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내려서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이 서 전 실장의 지시로 이런 해경수사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것으로 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있었던 해경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 근거가 있는지요?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방부 첩보 등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의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김 전 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또 국가안보실장이 해경 수사 결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서 전 실장은 해경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또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자신이 과거에 좀 전까지 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삭제할 수가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검찰에서 자기가 알게 됐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에 아무리 삭제를 하더라도 남는다 이 주장은 무너진 셈이 되는 거죠. 저는 뭐 검찰의 혐의점이 절반 정도 일단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에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영장 청구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메일 서버나 그 서버에서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본인이 직접 바로 잡음으로써 나중에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기사가 나왔을 때 본인 말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미리 방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를 통해서요. 이 BTS 멤버 진의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진이 입소한 신병교육대 측에서 이 팬들에게 인터넷 편지 자제를 당부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서 바로잡겠습니다. 군 당국은요. 팬들에게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편지는 그냥 보내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또 진이 입소한 5사단이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바로 이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생중계됩니다.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